카슨 매클러스의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제1부 1. 그 소도시에는 벙어리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늘 같이 있었고 아침이면 일찍 집을 나와 팔짱을 끼고 일터로 걸어갔다. 두 친구는 서로 매우 달랐다. 언제나 앞장서는 이는 꿈꾸는 듯한 표정의 뚱뚱한 그리스인이었다. 그는 여름이면 노란색이나 초록색 폴로 셔츠를 입었는데 앞자락은 바지 속에 아무렇게나 넣고 뒷부분은 밖으로 늘어뜨렸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헐렁한 회색 스웨터를 그 위에 껴 입었다. 둥근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 채 멍청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또 다른 벙어리 한 명은 키가 컸다. 두 눈은 예민하고 지적이었고 항상 빈틈없이 단정하고 차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두 친구는 말없이 함께 소도시의 중앙로까지 걸어갔다. 과일과 사탕을 파는 가게에 도착하면 그들은 잠시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스인 스피로스 안토나풀로스는 이곳에서 일했는데 그의 사촌이 가게 주인이었다. 사탕과 과자를 굽고 과일을 상자에서 꺼내고 가게를 정돈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호리호리한 벙어리 존 싱어는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늘 친구의 팔을 잡고 잠깐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혼자 길을 건너 보석 상점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곳에서 은제품 세공사로 일했다. 늦은 오후 두 친구는 다시 만났다. 싱어는 과일 가게로 와서 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스인은 느릿느릿 복숭아나 멜론 상자를 풀거나 과자를 굽는 가게 뒤 주방에서 신문에 실린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안토나폴로스는 낮에 주방 선반에 숨겨둔 종이 봉지를 열었다. 과일 조각, 사탕, 약간의 간 소시지 등 여러 가지 먹을거리들이 들어있었다. 대개 그는 가게에서 나오기 전에 고기와 치즈가 놓여있는 유리 진열장으로 소리 없이 뒤뚱거리며 갔다. 통통한 손으로 진열장을 열고 특별히 맛있는 것들을 쓰다듬듯 집어들었는데 그의 사촌인 가게 주인은 이를 모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알아차리더라도 그저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로 경고하듯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면 안토나폴로스는 시무룩해져서 맛있는 것들을 진열장의 다른 쪽으로 옮겨 놓았다. 그 사이 싱어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똑바로 서서 다른 곳을 보았다. 두 그리스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사소한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안토나폴로스는 술 마시는 것과 자기만의 은밀한 쾌락을 제외하면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을 제일 좋아했다. 벙어리 두 사람은 황혼 속을 천천히 걸어 함께 집으로 왔다. 집에서 싱어는 언제나 안토나폴로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쉬지 않고 두 손으로 빠른 동작들을 만들어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잿빛 연두색 두 눈이 환하게 반짝였다. 그는 갸름하고 튼튼한 손으로 그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안토나폴로스에게 말했다. 안토나폴로스는 나른하게 기대앉아 싱어를 바라봤다. 그는 수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먹고 자고 마시고 싶을 때에만 손을 사용했다. 늘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모호하고 덧없는 손짓으로 말했다. 그는 너무 취하지 않은 밤이면 침대 앞에 꿇어앉아 기도했다. 통통한 손으로 성스러운 예수님, 하느님, 사랑하는 성모님을 표현했다. 그가 말하는 유일한 단어들이었다. 싱어는 자신의 말을 친구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두 사람은 소도시 상업지역 부근의 작은 집 2층을 함께 썼다. 방이 2개였다. 안토나폴로스는 부엌의 석유 스토브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싱어는 등받이가 곧은 단순한 부엌 의자에 그리고 안토나폴로스는 쿠션이 크고 푹신한 소파에 앉았다. 침실에는 덩치가 큰 그리스인을 위한 오리털 이불이 덮인 커다란 더블베드와 싱어가 서는 좁은 철제 간이 침대가 있었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 오래 계속되었다. 안토나폴로스가 음식을 좋아했고 천천히 먹었기 때문이었다. 식사가 끝나 싱어가 그릇을 씻는 동안 덩치 큰 그리스인은 소파에 누워 혀로 천천히 이를 하나씩 훑었다. 이 사이에 낀 것을 섬세하게 빼내거나 음식의 특별한 맛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녁이면 이따금 그들은 체스를 두었다. 싱어는 항상 게임을 매우 즐겼고 몇 년 전에는 친구에게도 가르치려 노력했었다. 처음 친구는 다양한 말들을 체스판에서 옮기는 이유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싱어는 맛있는 술병을 탁자 아래 두고 그에게 가르칠 때마다 술을 꺼내주었다.
그리스인은 퀸의 기동성과 변덕스러운 나이트들의 동작을 익히지는 못했지만 두어 개의 이동 방식을 배웠다. 그는 흰말을 더 좋아해서 검은 말을 주면 게임을 안 하려고 했다. 처음 몇 번 말을 움직인 후에는 싱어 혼자 게임을 진행했고 그 친구는 졸면서 지켜보았다. 싱어가 멋지게 자신의 말을 공격해 검은 킹을 죽이면 안나폴로스는 늘 어스대며 기뻐했다. 두 사람에게 다른 친구는 없었으며 일하는 시간 외에는 둘이서만 함께 있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다. 둘이만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추리 소설을 빌리는 싱어를 위해 도서관에 갔고 금요일 밤에는 영화를 보았다. 월급날이면 안토나폴로스의 사진을 찍으러 육해군 상점 위층에 있는 10센트 사진관에 갔다. 습관적으로 그들이 방문하는 유일한 장소들이었다. 소도시의 많은 곳들을 두 사람은 가본 적이 없었다. 그 소도시는 남부의 오지 한가운데 있었다. 여름은 길었고 겨울 추위는 거의 없었다. 언제나 하늘은 투명하고 눈부시게 파랬고 태양은 뜨겁게 쏟아졌다. 그러다가 11월 가벼운 찬비가 온 뒤 서리가 내리면서 짧은 추위가 왔다. 겨울 날씨는 변하기도 했지만 여름은 항상 뜨겁게 이글거렸다. 소도시는 상당히 컸다. 중앙로에 있는 몇 개의 블록을 따라 2, 3층짜리 가게들과 사무실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도시에서 제일 큰 건물들은 공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했다. 목화 공장들은 크고 번성했지만 노동자들은 가난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배고픔과 외로움으로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두 벙어리들은 외롭지 않았다. 집에서 먹고 마시며 만족했고 싱어는 두 손으로 열심히 마음속의 모든 것을 친구에게 말했다. 이렇게 조용히 세월이 흘러 싱어는 32살이 되었고 안토나폴로스와 함께 이 소도시에서 산 지 10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인이 병이 났다. 그는 뚱뚱한 배 위에 두 손을 놓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두 뺨으로는 크고 번들거리는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싱어는 과일 가게에 가서 친구의 사촌을 만났고 자기 일터에도 휴가를 냈다. 의사는 안토나폴로스에게 식이요법을 처방했고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했다. 싱어는 친구가 의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했다. 그는 종일 친구의 침대 옆에 앉아 시간이 빨리 가도록 애를 썼지만 안토나폴로스는 화가 나서 그를 흘겨보며 기분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스인은 대단히 예민해졌고 싱어가 만들어주는 야채 주스와 음식에 계속 트집을 잡았다. 또 기도하기 위해 싱어의 도움을 받으며 자주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통통하고 작은 두 발 위로 엄청나게 큰 엉덩이가 내려앉곤 했다. 그는 두 손을 더듬거리며 사랑하는 성모님을 부른 뒤 때 묻은 끈으로 엮어 목에 건 작은 황동 십자가를 만졌다. 겁에 질린 큰 눈은 천장을 향했고 그런 다음에는 부르퉁해져서 싱어에게 말도 못 붙이게 했다. 싱어는 참을성 있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작은 그림도 그려주었다. 친구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를 스케치했는데 이것이 덩치 큰 그리스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젊고 잘생긴 얼굴로 그림을 고치고 머리는 환한 노란색으로 두 눈은 연한 푸른색으로 칠할 때까지 그는 화해하려 들지 않았으며 그런 후에도 좋아하는 기색을 감추려고 했다. 싱어가 정성껏 간호했으므로 안토나폴로스는 일주일 후에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달라졌다. 두 친구에게 고난이 시작되었다. 안토나폴로스는 아프지 않았지만 변했다. 짜증을 냈고 더 이상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친구가 외출을 원하면 싱어는 뒤에서 바짝 따라갔다. 안토나폴로스는 레스토랑에 들어갔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각설탕, 후추통은 은집기를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그가 집어넣은 물건값들을 늘 싱어가 지불했으므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에 와서 안토나폴로스를 나무랐지만 덩치 큰 그리스는 그저 느긋한 미소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몇 달이 지났고 안토나폴로스의 이런 습관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날 정오 그는 차분하게 사촌의 과일 가게에서 나와 맞은편 퍼스트 내셔널 은행 건물벽에 태연히 오줌을 누웠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부러 그와 부딪히며 팔꿈치와 배로 밀쳤다. 어떤 날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돈도 내지 않고 전기 스탠드를 들고 나왔고 눈여겨 두었던 진열장 속의 전기 기차를 꺼내려고도 했다.
싱어에게 이 시기는 깊은 상심의 시간이었다. 그는 이런 위법적인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심시간이면 친구를 데리고 법원으로 갔다. 싱어는 법원 절차에 익숙해졌고 계속 초조한 상태에 있었다. 그가 은행에 저금했던 돈은 보석금과 벌금으로 다 나갔다. 친구가 절도, 공공질서 훼손, 폭행 등으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는 모든 노력과 돈을 들였다. 안토나폴로스는 글이 쓴 사촌을 위해 일했지만 사촌은 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찰스 파크, 괄호 속에 사촌이 선택한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찰스 파크는 안토나폴로스가 계속 가게에서 일하도록 놔두었지만 늘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로 감시했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싱어는 찰스 파크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싱어는 끊임없는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다. 그러나 안토나폴로스는 늘 편안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드럽고 멍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 싱어는 친구의 미소 속에 오묘하고 현명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 친구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제 싱어는 이 덩치 큰 그리스인의 표정 속에서 교활하고 조롱하는 듯한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칠 때까지 친구의 어깨를 흔들기도 하면서 두 손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싱어는 돈이 바닥나서 보석 상점 주인에게서 빌려야 했다. 한 번은 그가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안토나폴로스는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싱어가 데리러 갔을 때 안토나폴로스는 매우 심술을 부렸다. 그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녁으로 주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시럽 뿌린 옥수수빵이 좋았고 새로운 잠자리와 동료들도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둘이서만 살았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싱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안토나폴로스는 어떤 간섭도 싫어했고 습관을 고치지도 않았다. 집에서 가끔 그는 구치소에서 먹었던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 길에 나가면 그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다. 드디어 싱어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다. 어느 오후 친구를 만나러 과일 가게에 갔을 때 찰스 파크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편지엔 찰스 파크가 그의 사촌을 200마일 떨어진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조치를 취했다고 써 있었다. 이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었다. 세부 절차도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안토나폴로스는 다음 주에 이곳을 떠나 입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싱어는 편지를 몇 번 읽었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찰스 파크는 카운터 너머에서 말하고 있었지만 싱어는 그의 입술을 읽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싱어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묶음을 꺼내 썼다. 이러시면 안 돼요. 안토나폴로스는 나와 함께 있어야 해요. 찰스 파크는 맹렬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미국말을 잘 몰랐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싱어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리스인은 사촌을 책임지게 될까봐 늘 두려웠다. 찰스 파크는 미국말은 잘 몰랐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잘 알았고 사촌을 지체 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돈과 영향력을 썼던 것이다. 싱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주는 정신없이 바빴다. 그는 말하고 또 말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안토나폴로스에게 자신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있었던 생각들을 모두 말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그의 회색 눈은 번쩍이었고 예민하고 지적인 얼굴은 무섭게 긴장했다. 안토나폴로스는 나른하고 몽롱하게 그를 응시했다. 싱어는 정말로 친구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친구가 떠나야 하는 날이 왔다. 싱어는 트렁크를 꺼내 그들의 공동 소유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쌌다. 안토나폴로스는 여행 중 먹을 점심을 준비했다. 늦은 오후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걸었다. 늦은 11월의 추운 오후였고 그들이 내쉬는 숨이 공중에 하얗게 입김을 만들었다. 찰스 파크는 사촌과 동행하면서도 역에서는 떨어져 있었다. 안토나폴로스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 탔고 세심하게 준비를 한 뒤 앞자리에 앉았다. 싱어는 창밖에서 그를 응시했고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두 손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시락 음식들을 확인하느라 분주한 안토나폴로스는 상관도 하지 않았다. 버스가 떠나기 직전에야 그는 싱어 쪽을 보며 대단히 온화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이미 한참이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다.
그 후 몇 주일은 현실을 갖지 않았다. 하루 종일 싱은은 보석 상점 뒤편 작업대에서 일했고 밤이면 혼자 집으로 갔다. 무엇보다 잠을 자고 싶었다. 퇴근하자마자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었다. 반쯤 잠든 채 누워있으면 꿈들이 나타났고 그 모든 꿈 속에 안토나 폴로스가 있었다. 싱의 두 손이 신경질적으로 꿈틀거렸다. 그는 꿈에서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고 친구는 그런 그를 보고 있었다. 싱은 친구를 알기 이전의 시간들을 생각하려 애썼다. 젊었을 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자신에게 다시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하려 해서는 모든 것들이 전혀 진짜 같지 않았다.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을 기억해냈지만 이것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싱어는 자신이 비록 아기 때부터 듣지 못했지만 언제나 농아였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아주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에 맡겨졌다. 읽는 법과 두 손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다. 9살이 되기 전에 미국식으로 한 손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고 후에는 유럽식으로 두 손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다. 사람들의 입술 움직임을 따라가는 법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다음 끝으로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학교에서 총명한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배웠다. 그러나 입술로 말하는 것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에게 자연스럽지 않았고 혀가 입속에서 고래처럼 느껴졌다. 그런 식으로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무표정을 보면서 자기 목소리가 동물처럼 들리거나 자기의 말이 혐오스러운 게 분명하다고 느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두 손은 하고 싶은 말들을 표현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다. 그는 22살 때 시카고에서 여기 남부 소도시로 왔고 곧 안토나 폴로스를 만났다. 그 이후 다시는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친구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안토나 폴로스와 살았던 10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현실 같지 않았다. 그는 어렴풋한 꿈속에서 친구를 생생하게 보았고 깨고 나면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이따금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은 없었다. 이렇게 공허하고 몽롱하게 몇 달이 흘렀다. 봄이 되자 싱어에게 변화가 왔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몸이 가만히 있질 못했다. 저녁이면 새로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 단조롭게 방 안을 서성거렸다. 휴식을 취하는 건 새벽이 오기 전 몇 시간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잠들었고 아침 햇살이 눈꺼풀 아래를 날카롭게 비출 때까지 잤다. 그는 소도시 주변을 걸어다니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토나 폴로스가 살았던 방을 견딜 수 없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흐름한 하숙집에 새를 들었다. 그는 두 볼록 떨어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긴 중앙로의 끝에 있는 레스토랑의 이름은 뉴욕 카페였다. 첫날 그는 메뉴를 한번 훑어보고 짧게 쪽지를 써서 주인에게 건넸다. 매일 아침 식사로 달걀 토스트, 커피를 주세요. 0.15달러. 점심으로는 어떤 종류든 수프와 고기 샌드위치, 우유를 주세요. 0.25달러. 저녁에는 양배추를 제외한 3가지 야채, 생선 또는 고기, 그리고 맥주 한 잔을 주세요. 0.35달러. 고맙습니다. 주인은 쪽지를 읽은 뒤 재빠르고 신중하게 그를 일별했다. 중간키에 단단해 보이는 인상의 주인 남자는 수염이 너무 짙고 검어 얼굴 아랫부분이 철로 주조된 것 같았다. 그는 늘 금전 등록기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싱어는 이 남자의 얼굴을 잘 알게 되었다. 이 카페의 같은 탁자에서 하루 3번 식사를 했기 때문이다. 매일 저녁 벙어리는 혼자 몇 시간씩 시내를 걸었다. 3월의 날카롭고 습기 찬 바람에 밤은 추웠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관없었다. 발걸음은 초조했고 두 손은 언제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 날씨는 따뜻하고 나른해졌다. 그의 초조함은 기진맥진함으로 변했고 깊은 평정이 느껴졌다. 그의 얼굴에는 매우 슬프거나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깊은 평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소도시의 거리들을 걸어다녔다. 언제나 말없이 혼자서. 2장. 초여름의 음산하고 찌는 듯한 밤, 비프 브레너는 뉴욕 카페의 금전 등록기 뒤에 서 있었다. 자정이었다. 밖의 가로등은 이미 꺼졌고 카페에서 나오는 불빛이 길 위에 노랗고 뾰족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거리는 적막했지만 실내에는 맥주나
산타루치아 포도주 또는 위스키를 마시는 대여섯 명의 손님들이 있었다. 비프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긴 코끝을 문지르며 덤덤하게 기다렸다. 그의 눈은 긴장했다. 특히 취해서 떠들고 있는 작업복 차림의 땅딸마가 남자를 주시했다. 이따금 그의 시선은 중앙 탁자에 혼자 앉아있는 벙어리에게로 카운터 앞쪽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움직였다. 그러나 늘 작업복 차림의 술꾼에게로 돌아왔다. 밤은 깊어갔고 비프는 계속 소리 없이 카운터에서 기다렸다. 드디어 카페를 마지막으로 훑어본 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뒷문 쪽으로 갔다. 조용히 그는 계단 맨 위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두웠으므로 조심해서 걸었다. 몇 걸음 옮겼을 때 발가락에 단단한 것이 채였다. 그는 몸을 굽혀 바닥에 있는 여행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아주 잠깐 밤에 머물다 나가려는데 불이 켜졌다. 앨리스가 흐트러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그를 보며 말했다. 그 가방 어쩌려고? 그 미친놈 벌써 취했는데 술 더 주지 말고 내쫓을 수 없어요? 잠 깨거든 당신이 내려가 보던가 경찰을 불러서 다른 죄수들과 사슬로 엮어 콩밥을 먹여보란 말이야. 어디 해봐요 불에는 여사. 그자가 내일도 아래층에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은 놔둬요. 그건 이제 그 기생충 게 아니니까. 내가 기생충들을 좀 아는데 블런트는 그런 사람 아니야. 비프가 말했다. 나도 그런 종류의 도둑은 아니고. 비프는 침착하게 바깥 계단에 여행 가방을 내어놓았다. 방 안은 아래층처럼 탁하고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 전에 세수를 하기로 했다. 난 말했어요. 오늘 밤 당신이 그 작자를 내쫓지 않으면 내가 어떨 건지. 그자 낮엔 가게 뒤에서 자고 밤에는 당신이 주는 식사에 맥주까지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자가 짓거리는 헛수작들 때문에 멀쩡한 장사까지 망치게 생겼다고요. 당신은 사람들도 모르고 진짜 장사가 뭔지도 몰라. 비프가 말했다. 그 문제의 인물은 2주 전에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첫 주에 $20어치를 팔아줬어. 최소한 $20라고. 그 다음부터는 외상이지. 앨리스가 말했다. 닷새 동안 외상으로 마시면서 저렇게 취해 장사를 망치고 있어요. 게다가 그자는 떠내기에 기형이잖아. 난 기형들이 좋아. 비프가 말했다. 알아. 물론 그렇겠지. 브레넌 씨. 당신도 기형이니까. 그는 푸르스름한 턱을 문질렀고 앨리스의 말엔 개의치 않았다. 결혼하고서 처음 15년 동안 그들은 서로를 비프와 앨리스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싸움을 하면서 브레넌 여사라 부르게 되었고 그 뒤로는 화해하지 못해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경고하는데 내일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그자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비프는 욕실로 들어가 얼굴을 씻고 면도를 하기로 했다. 수염이 사흘은 자란 것처럼 검고 덥수룩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다. 앨리스에게 말한 걸 후회했다. 그 여자와는 침묵이 더 나았다. 그녀 옆에 있으면 진정한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처럼 거칠고 옹졸하고 진부해졌다. 비프의 눈은 냉소적인 눈꺼풀로 반점 가려진 채 냉정하게 앞을 응시했다. 굳은 살이 박힌 5째 손가락에는 여성용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의 뒤로 문이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앨리스가 거울 속으로 보였다. 잘 들어, 그가 말했다. 당신의 문제는 진정으로 친절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친절함을 가진 여자는 내가 아는 한 없어. 한 사람을 제외하면. 글쎄, 난 당신이 하는 짓거리를 알아. 남자라면 아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짓거리를 하지. 당신은. 호기심 때문인지도 모르지. 당신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태를 파악하지도 않아. 결국 그게 당신과 나의 큰 차이겠지? 앨리스는 다시 잠드는 듯 했다. 그는 거울을 통해 그녀를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은 없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엷은 갈색 머리에서 시트 아래로 나온 뭉툭한 발로 움직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 윤곽이 엉덩이와 허벅지의 둥근 선으로 이어졌다. 그녀와 떨어져 있으면 그녀의 어떤 생김새도 그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특징 없는 완전한 둥근 모습으로만 기억했다. 구경하는 즐거움을 당신이 알 리 없지, 그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좋아, 아래층의 저작자는 구경거리예요. 서커스이기도 하고, 하지만 더 이상은 용납 못해요.
빌어먹을. 그자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몰라. 무수한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진실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 그는 더우물을 틀고 빠르게 면도하기 시작했다. 그렇다. 제이크 블런트가 카페에 들어온 것은 5월 15일 아침이었다. 비프는 즉시 그를 알아보고 주시했다. 남자는 키가 작았고 어깨는 대들보처럼 단단했다. 듬성듬성한 작은 콧수염에 그 밑 아래 입술은 벌에 쏘인 것처럼 보였다. 그 남자에게는 서로 상반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다. 머리는 크고 잘생겼지만 목은 아이처럼 여리고 가늘었다. 콧수염은 가장 무도에 나가려고 붙인 것처럼 가짜인 듯 했고 빨리 걸으면 떨어질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높고 부드러운 이마와 큰 눈 때문에 젊어 보였지만 콧수염 때문에 중년처럼 보이기도 했다. 매우 큰 두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지저분했다. 그는 값싼 흰색 리넨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에게는 대단히 희극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어떤 느낌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다. 그는 위스키 한 병을 시키더니 반시간 안에 물도 타지 않은 채 다 마셔버렸다. 그런 뒤 칸막이 자리에 앉아 저녁으로 커다란 닭 한 마리를 먹어치웠다. 그 후엔 책을 읽고 맥주를 마셨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비프는 블런트를 세심하게 살피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미친 일들에 대해서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12일 동안 그렇게 여러 번 변하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오랫동안 취해 있는 자도 본 적이 없었다. 비프는 엄지로 코밑을 밀며 윗입술을 면도했다. 면도를 끝내자 그의 얼굴은 더욱 침착해 보였다. 그가 침실을 지나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앨리스는 잠들어 있었다. 가방은 무거웠다. 그는 카페 앞쪽, 매일 저녁 그가 서 있는 금전 등록기 뒤로 그것을 들고 갔다. 찬찬히 카페를 훑어봤다. 두어 명의 손님들은 떠났고 실내는 붐비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했다. 벙어리는 아직도 중앙 탁자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술꾼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다. 딱히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 아니었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12일 동안 입고 있던 지저분한 리넨 양복 대신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양말은 신지 않았는데 발목이 온통 긁히고 진흙투성이었다. 비프는 주의를 기울여 그가 혼자 짓거리는 말들을 몇 마디 알아들었다. 또 괴상한 정치 얘기를 떠드는 듯 했다. 어젯밤에는 자기가 다녔던 곳들에 관해 말했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장려촌에 대해 말할 때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맥주를 주어 중단시켜야 했다. 그러나 대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말들이 홍수처럼 그의 목에서 쏟아졌다. 사용하는 단어들과 억양도 계속 달라졌다. 때로는 공장 노동자들처럼 때로는 교수처럼 말했다. 아주 긴 단어를 쓰기도 했고 문법을 뭉개버리기도 했다.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말하기 어려웠다. 그는 계속 변하고 있었다. 비프는 생각에 잠겨 코끝을 만지작거렸다. 연결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연결은 보통 뇌와 관련이 있었다. 이 남자의 정신은 그만하면 멀쩡했지만 이 말에서 다음 말로 옮겨갈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는 무언가에 의해 궤도 밖으로 던져진 사람 같았다. 비프는 카운트에 몸을 기대고 석간신문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머리 기사는 시의회 위원회가 넉 달 동안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다루고 있었다. 위험한 교차로의 교통신호등 교체에 지역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왼쪽 칼럼은 동양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보고였다. 비프는 두 기사를 똑같이 주의 깊게 읽었다. 두 눈이 활자를 따라갈 때 나머지 감각들은 주위의 소음들을 예민하게 느꼈다. 기사를 다 읽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눈을 반쯤 감고 신문을 보았다. 불안했다. 제작자가 문제였다. 아침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머물게 할 수는 없었다. 비프는 누군가가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느끼고 얼른 눈을 들었다. 담황색 머리칼에 키가 껑충한 12살가량의 소녀가 서 있었다. 카키색 반바지에 푸른 셔츠를 입고 테니스화를 신고 있어 언뜻 사내 아이처럼 보였다. 비프는 소녀를 보자 신문을 밀어놓았고 아이가 다가오자 미소를 지었다. 어서 와라 미. 걸스카우트에 갔다 오니? 아니요. 전 걸스카우트 아니에요. 소녀가 말했다.
그는 곁눈으로 술꾼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친 뒤 말을 걸었던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보았다. 비프는 앞에 있는 소녀에게 말할 때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자정 넘어 밖을 나온 것을 식구들이 아니? 괜찮아요. 오늘 밤은 밖에서 노는 애들이 많아요. 그는 소녀가 자기 또래들과 함께 온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늘 오빠를 따라다녔다. 켈리네 집안은 대가족이었다. 나중에는 코 올리는 아기 둘을 손수로에 태우고 봤다. 그러나 아기들을 돌보지 않거나 큰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때는 혼자였다. 지금 그 아이는 뭘 원하는지 결정을 못 내리는 것처럼 서서 손바닥으로 땀에 젖은 희끄무리한 머리카락을 계속 쓸어넘기고 있었다. 담배 주세요. 제일 싼 걸로. 비프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며 카운터 안으로 손을 넣었다. 미익은 돈을 싼 손수건을 꺼내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매듭을 잡아당기자 잔돈이 바닥에 떨어져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벌런트 쪽으로 굴러갔다. 잠시 그는 홀린 듯 동전을 바라보더니 미익이 집기 전에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돈을 주었다. 그러고는 무겁게 카운터로 걸어가 1센트짜리 2개, 5센트짜리 1개, 10센트짜리 1개를 손에 넣고 흔들었다. 요즘은 담배값이 17센트인가? 비프는 기다렸고 미익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술꾼은 카운터에 조그만 동전탑을 쌓으면서 지저분한 큰 손으로 쓰러지지 않게 막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1센트짜리를 집어 그것을 무너뜨렸다. 담배 잎을 키우는 가난한 백인 농군에게 5센트를, 담배를 마는 얼간이들에게 5센트를 그가 말했다. 비프에게 1센트를. 그런 뒤 10센트짜리와 5센트짜리 동전에 새겨진 글귀를 읽으려고 시선을 모았다. 그는 두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굴리다가 밀어내며 말했다. 자유를 위해 겸손하게 존경을 표하자. 민주주의와 독재를 위해, 자유와 약탈을 위해. 비프는 침착하게 돈을 집어 금전 등록기 속으로 넣었다. 미익은 더 머물고 싶은 듯한 눈치였다. 아이는 술꾼을 한창 노려보다가 벙어리가 혼자 앉아있는 카페의 중앙 탁자로 눈을 옮겼다. 잠시 후 벌런트 역시 이따금 같은 쪽을 봤다. 벙어리는 맥주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서 금깨탄 성냥개비로 탁자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제이컵 블러크가 먼저 말했다. 벌런트가 먼저 말했다. 재미있어. 지난 사나흘 동안 저 남자를 꿈에서 봤단 말이야. 날 가만 놔두리 하지 않았어.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어. 비프가 손님들에게 다른 손님에 대해 말하는 건 일은 드물었다. 그는 말을 안 하오.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재미있군. 미익은 양쪽 발로 번갈아 몸의 중심을 잡더니 담배를 반바지 속에,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재미있을 거 없어요. 소녀가 말했다. 싱어 씨는 우리하고 살아요. 우리 집에 새 들었어요. 그러냐? 비프가 물었다. 그건 몰랐구나. 미익은 문 쪽으로 가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래요. 3달 됐어요. 비프는 그도 올렸던 스쳐 소매를 내렸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는 미익이 카페를 떠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가 나가고 몇 분이 지나도록 여전히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아무도 없는 문 쪽을 응시했다. 그런 뒤 팔짱을 끼고 다시 술꾼을 보았다. 벌런트는 무겁게 카운터에 기대서 축축한 갈색 눈을 무엇에 홀린 듯 크게 뜨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당장 목욕이 급한 염소처럼 악취가 났다. 땀에 젖은 목에는 때가 엉켜 있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입술은 두텁고 붉었으며 갈색 머리칼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작업복은 너무 짧아 그는 계속 가랑이를 끌어내렸다. 이봐요. 정신 차려요. 드디어 비프가 말했다. 이렇게 다닐 수야 없잖소. 불황자로 안 잡혀간 게 놀랍구먼. 술을 깨요. 목욕도 하고 머리도 깎고 세상에 이 꼴로 어디를 다닐 수 있겠어. 벌런트가 인상을 쓰며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기분 나빠 말고 화내지도 마시오. 내 말대로 해봐요. 부엌 뒤로 가서 흑인 소년에게 뜨거운 물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시오. 윌리에게 수건과 비누를 얻어 깨끗이 씻어요. 그런 다음 밀크 토스트를 먹고 당신 가방에서 깨끗한 셔츠와 맞는 바지를 꺼내 입는 거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내일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시작할 수 있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벌런트가 술 취한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그래요. 비프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당신이 정신을 차리시오.
비프는 카운터 끝으로 가더니 생맥주 2잔을 가지고 왔다. 술꾼이 잔을 서투르게 들자 맥주가 손 위로 쏟아져 카운터가 엉망이 되었다. 비프는 찬찬히 음미하며 자기 맥주를 조금씩 마셨다. 그는 반쯤 감긴 눈으로 블런트를 계속 보았다.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인상을 받았지만 블런트는 기형이 아니었다. 불구적인 구석이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생김새 하나하나는 정상이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생김 때문이 아니라 마음과 관련된 것일 터이다. 그는 감옥에 갔다 왔거나 하버드 대학에 다녔거나 남아메리카에서 외국인들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같았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갔다 왔거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 같았다. 비프가 고개를 갸우뚱한 채 물었다. 어디 출신이요? 그런 건 없소. 태어난 곳이 있을 것 아니요.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알래바마, 어디선. 블런트의 눈은 꿈꾸듯 초점이 없었다. 캐롤라이나, 그가 말했다. 그 근처라는 건 알겠군. 비프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나 술꾼은 듣고 있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몸을 들려 어둡고 텅 빈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발 가는 대로 불안한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갔다. 아디오스, 그가 비프에게 말했다. 아디오스는 헤어질 때 하는 스페인어 인사말이랍니다. 비프는 다시 혼자가 되어 레스토랑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새벽 1시였고 4-5명의 손님만 있었다. 벙어리는 여전히 중앙 탁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비프는 그를 막연하게 쳐다보고 잔 바닥에 남아있는 맥주를 흔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카운터에 펼쳐진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눈앞의 활자에 마음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미익을 생각했다. 그에게 담배를 팔았어야 했는지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게 정말 해로운지 궁금했다. 미익이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 손바닥으로 앞머리를 넘기는 모습을 생각했다. 목이 쉰 소년 같은 음성과 카키색 반바지를 추어 올리는 버릇과 영화에 나오는 카우보이처럼 뽐내며 걷는 것도 생각했다. 정다운 감정을 느꼈다. 그는 불안했다. 초조해진 비프는 관심을 싱어에게로 돌렸다. 벙어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반쯤 마신 맥주는 미지근해졌다. 싱어가 떠나기 전에 위스키 한 잔을 대접하고 싶었다. 그가 앨리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기형적인 인물들을 좋아했다. 병자와 장애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은청이나 결핵 환자가 카페에 오면 맥주를 대접하곤 했다. 곱추나 장애가 심한 손님이면 위스키를 대접했다. 보일러 폭발로 성기와 한쪽 다리가 날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 소도시에 올 때마다 카페에서 맥주를 대접받았다. 싱어가 술을 잘 마신다면 원할 때마다 반값에 마실 수 있을 터였다. 비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신문을 깔끔하게 적어 카운터 밑에 다른 신문들과 함께 넣어두었다. 주말에 모두 부엌 뒤 창고로 옮길 것이었다. 그가 21년 동안 빼놓지 않고 모아둔 습관 신문들이 전부 거기 보관되어 있었다. 새벽 2시에 블런트는 다시 카페로 들어왔다. 검정 가방을 든 키 큰 흑인 남자와 함께였다. 술꾼이 흑인을 카운터로 데려와 술을 권하려 했지만 흑인은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알아차리고 곧 나갔다. 비프는 그가 옛날부터 이 소도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흑인 의사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주방에서 일하는 윌리와 친척 관계인 듯 했다. 비프는 그가 나가기 전 정오에 차서 블런트를 노려보는 것을 보았다. 술꾼은 그냥 거기 서 있었다. 백인 술 마시는 곳에 깜둥이 못 데리고 오는 거 몰라? 누군가가 말했다. 비프는 이런 일을 멀찍이서 쳐다보았다. 블런트는 몹시 화가 나 있었고 이제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에게도 깜둥이 피가 흐른다고 그는 대들듯 외쳤다. 비프는 긴장해 주시했고 실내는 조용해졌다. 두꺼운 콧구멍과 번득거리는 흰자위로 보아 그의 말이 진실인 듯 했다. 난 깜둥이의 이탈리아 놈의 동유럽 등신의 중국 새끼야. 다 섞여 있어.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독일인의 터키인의 일본인이고 미국인이지. 그는 벙어리가 커피를 마시는 탁자 주위를 비틀거리며 돌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갈라졌다. 나는 진리를 아는 자요. 낯선 나라의 이방인이지. 조용히 하시오. 비프가 그에게 말했다. 블런트는 벙어리 외에는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벙어리의 눈은 고양이 눈처럼 차고 부드러웠고 온몸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술꾼은 흥분해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내 말을 알아듣는 유일한 사람이야. 블런트는 말했다. 이틀 동안 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어. 내 말 뜻을 당신이 이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칸막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사람이 소리내어 웃었다. 술꾼은 말 상대로 귀먹은 벙어리를 택했는데 그는 이를 몰랐다. 비프는 날카롭게 두 사람을 쳐다보며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블런트는 자리에 앉아 싱어에게 몸을 기울였다. 아는 자들도 있고 모르는 자들도 있어. 1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알고 있지. 그건 모든 시대의 기적이야. 수백만 명은 많은 것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몰라. 15세기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콜럼버스와 몇몇 사람만 진실을 알았던 것과 같은 이치지.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 재능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달라. 반면 이 진실은 너무도 명백한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역사의 기적이지. 당신 알겠어? 비프는 팔꿈치를 카운터에 대고 호기심에 차서 블런트를 보았다. 뭘 안다는 거요? 그가 물었다. 저 인간 말은 듣지 마. 블런트가 말했다. 평발의 수염은 꺼먹고 시끄러운 작자니까. 있잖나? 우리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건 하나의 사건이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어쩌다 서로 만나지만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아는 사람인 것을 짐작도 못하지. 참 안타까운 일이야. 나에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극소수야. 프리메이슨인가? 비프가 물었다. 닥쳐 당신. 안 그러면 당신 팔을 잡아 빼서 두들겨 팰 테니까. 블런트가 으르렁댔다. 그는 벙어리 가까이로 몸을 웅크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취한 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무지의 기적이 계속될까? 한 가지 때문이지. 음모, 거대하고 음흉한 음모, 문맹정책. 칸막이 자리에 앉은 손님들은 벙어리와 말하려고 애쓰는 술꾼을 여전히 비웃고 있었다. 심각한 것은 비프 혼자였다. 그는 벙어리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벙어리는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는 단지 느리게 반응할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블런트는 아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농담도 하기 시작했다. 벙어리는 우스운 말이 있은 뒤 몇 초가 지났어야 미소를 지었다. 이야기가 다시 우울해졌을 때도 얼굴에 미소는 약간 남아있었다. 그는 정말 수수께끼였다. 싱어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았다. 싱어의 눈을 보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짐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전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제이크 블런트는 자리에 기대 앉았고 댐이 무너진 듯 그에게서 말들이 쏟아졌다. 비프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다. 취한 블런트의 혀는 너무 무거웠고 너무 빨라서 말소리들은 뒤섞이며 울렸다. 앨리스가 그를 쫓아내면 그는 어디로 갈 것인지 비프는 궁금했다. 아침이면 그녀는 말한 대로 그를 쫓아낼 것이었다. 비프는 맥없이 하품을 했다. 턱이 긴장을 풀 때까지 손가락으로 벌린 입을 두드렸다. 새벽 3시, 하루 중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이었다. 벙어리는 참을성이 있었다. 거의 1시간 동안 블런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따금 벽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블런트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드디어 그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말았다. 벙어리는 시계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늘 하는 대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그는 재빨리 나갔다. 블런트는 너무 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벙어리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눈을 굴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날뛰기 시작했다. 이마 위에 붉은 힘줄이 솟았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탁자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장광설은 오래 계속되지 못할 터였다. 이 봐요. 비프가 친절하게 말했다. 당신 친구는 갔소. 블런트는 여전히 싱어를 찾고 있었다. 지금처럼 그가 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는 흉측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 그리고 잠깐 얘기합시다. 비프가 그를 달랬다. 블런트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크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밖으로 나갔다. 비프는 벽에 기댔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나 그 모두는 그와는 상관이 없었다. 실내는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다. 시간이 머뭇거리듯 흘러갔다. 그는 피곤하여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모든 움직임이 천천히 방을 떠나는 듯 했다. 카운터, 얼굴들, 칸막이 자리와 탁자, 구석에 있는 라디오, 천장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며 조용해지는 듯 했다. 졸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누가 그의 팔꿈치를 흔들었다. 정신이 천천히 돌아왔다.
그는 무슨 일인지 알려고 고개를 들었다. 윌리, 부엌 쪽에서 일하는 흑인 소년이 모자를 쓰고 긴 흰색 앞치마를 입고 그 앞에 서 있었다. 윌리는 말하려는 내용 때문에 흥분해서 더듬거렸다. 그가 벽을 주먹으로 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집 아래 골목에서요. 비프는 굽은 어깨를 똑바로 펴고 넥타이를 매만졌다. 뭐라고? 사람들이 그를 이리 데려오려고 해요. 금방 몰려올. 윌리, 비프는 참을성 있게 말했다. 처음부터 말해봐. 알아들을 수 있게. 수염난 여기 있던 작은 백인. 블런듯이 그래.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뒷문에 서 있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다 달려가 봤어요. 여기 있던 백인이 미쳐서 날뛰었어요. 벽돌담에 머리를 짚고 있었어요. 주먹으로 치면서요. 욕을 퍼붓고 싸웠는데 백인이 그렇게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머리통을 부술 것 같았어요. 소란을 들은 백인 두 사람이 와서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여기 있는 벙어리 신사 있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싱어씨. 그가 와서 무슨 일인지 보면서 서 있었어요. 블런트 씨가 그를 보고 말하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쓰러졌어요. 머리통이 깨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경찰이 왔고 누가 말했어요. 블런트 씨가 여기 머문다고. 비프는 고개를 숙이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분명하게 정리했다. 그는 코를 문지르며 잠시 생각했다. 이곳으로 몰려올 거예요, 지금. 윌리는 문으로 가더니 길 아래쪽을 내다보았다. 모두 와요. 그를 끌고 와요. 12명의 구경꾼들과 경찰이 카페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했다. 밖에 있는 장녀들이 안을 들여다보았다. 일상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늘 신기했다. 더 이상 소란 피울 거 없습니다. 비프가 말했다. 그는 술꾼을 붙들고 있는 경찰을 쳐다봤다. 다른 사람들은 가는 게 좋겠는데요? 경찰은 술꾼을 의자에 앉히고 몰려든 사람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그리고 비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여기 머문다고 누가 그러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비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갈까요? 비프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제 조용해질 거예요. 좋습니다. 근무를 끝내기 전에 다시 들러지요. 비프와 싱어 그리고 제이크 블런트만 남았다. 비프는 술꾼이 끌려 들어온 뒤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보았다. 턱을 심하게 다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앞뒤로 흔들거리며 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탁자 위에 엎어져 있었다. 머리가 찢어졌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흘렀다. 손바닥 살갗은 벗겨져 있었다. 그는 너무 지저분해서 마치 시궁창에서 목덜미를 붙잡아 끌어낸 듯 보였다. 기운이 빠져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벙어리는 맞은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회색 눈으로 자세히 보았다. 비프는 블런트가 턱을 다친 게 아니라 입술이 떨려 손으로 입을 가린 것을 알았다. 그의 더러운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비프와 싱어가 우는 자기를 보는 것이 화가 나서 이따금 그들을 곁눈으로 헐끔댔다. 당혹스러운 순간이었다. 비프는 벙어리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어쩌나 하는 표정으로 눈썹을 치켰다. 싱어는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했다. 비프는 난감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결정을 내리려고 애쓰는데 벙어리가 메뉴판 뒷면에 쓰기 시작했다. 그를 어디로 보낼지 생각나지 않으시면 저희 집에 데려갈 수 있어요. 먼저 그에게 수프와 커피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프는 안도하며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탁자 위에 3개의 특별한 음식이 차려졌다. 저녁 식사로 나왔던 수프 2그릇과 커피와 디저트였다. 그러나 블런트는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입술이 비밀 장소인데 노출되고 있다는 듯 입에서 손을 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따금 흐느끼며 숨을 쉬었다. 큰 어깨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싱어는 접시를 하나씩 가리켰지만 블런트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저었다. 비프는 벙어리가 볼 수 있도록 천천히 발음했다. 대단히 불안한 거요. 그는 대화하듯 말했다. 수프에서 나오는 김이 블런트 쪽으로 갔고 잠시 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다. 수프를 마시고 디저트를 조금 먹었다. 두껍고 무거운 입술이 여전히 떨리자 그는 접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비프는 이 사실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특정 부분을 가리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벙어리의 경우에는 손이었다. 비익은 봉긋해지기 시작하는 부드러운 젖꼭지가 옷에 닿지 않도록 블라우스를 잡아당겼다. 앨리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었다. 비프가 두피에 기름을 바르면 그녀는 그와 자려고 하지 않았다. 비프 자신은 어디일까? 머뭇거리며 비프는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를 돌렸다. 어쨌든 그것을 가리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었다. 더 이상 아니었다. 그의 이마에 날카로운 주름이 잡혔다. 주머니 속의 손이 불안하게 성기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건 다른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알아맞히는 건 재미있었다. 그들은 블런트가 일어서도록 부축했다. 그는 기운 없이 비틀거렸다.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듯 침울했다. 그는 그들이 안내하는 쪽으로 걸었다. 비프는 카운터 뒤에서 가방을 꺼내와 벙어리에게 설명했다. 싱어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듯 했다. 비프는 그들과 입구로 갔다. 정신 차리고 싸움에 말려들지 마시오. 그가 블런트에게 말했다. 까만 밤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하더니 새아침이 오자 깊은 푸른색으로 변했다. 희미한 은빛 별들만 몇 개 보였다. 텅 빈 거리는 조용했고 서늘했다. 싱어는 왼손에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블런트를 부축했다. 비프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그들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비프는 서서 그들을 주시했다. 한참을 걸어가자 그들의 검은 모습만, 똑바로 선 벙어리와 그에게 매달린 어깨가 넓고 비틀거리는 블런트의 모습만 푸른 어둠 속에서 보였다.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비프는 잠시 기다리더니 하늘을 살폈다. 광활한 깊이가 그를 매혹시키며 압도했다. 그는 이마를 문지르며 환한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는 금전 등록기 뒤에 섰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되살리리 하자 얼굴이 굳어지며 긴장되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싶었다. 장황하고 상세하게 사건을 되짚어 보았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문이 몇 번씩 열렸다 닫히며 갑자기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밤은 지나갔다. 윌리는 의자 몇 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집에 갈 준비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윌리는 게을렀다. 주방에서도 늘 일하다 말고 가지고 다니는 하모니카를 불었다. 지금 그는 졸린 듯 천천히 걸레질을 하며 쓸쓸한 흑인 연가를 흥얼거렸다. 카페는 아직 붐비지 않았다. 밤새 일했던 사람들과 잠에서 방금 깨어 새날을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졸린 여종업원이 맥주와 커피를 나르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대화도 없었다. 사람마다 혼자인 듯했다. 방금 일어난 사람들과 긴 밤을 끝낸 사람들 사이의 상호 불신이 모든 이들에게 소외를 느끼게 했다. 길 건너 은행 건물이 새벽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더니 차츰 흰 벽돌담이 뚜렷해졌다. 드디어 떠오르는 태양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비프는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본 뒤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앨리스를 깨울 심산으로 방으로 들어가며 요란하게 손잡이를 돌렸다. 세상에 굉장한 밤이었네. 앨리스는 천천히 눈을 떴다. 구겨진 침대 위에 누운 채 심술난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켜었다. 신선하고 더운 아침해가 들자 방은 우중충해 보였다. 실크 스타킹 두 짝이 창 블라인드 끈에 늘어져 있었다. 그 주중뱅이가 아직도 아래층에서 얼쩡거리는 거예요? 여자가 다그쳤다. 비프는 셔츠를 벗어 다시 입을 수 있을 만큼 깃이 깨끗한지 살폈다. 내려가서 확인해봐. 당신이 그자를 내쫓는 거 말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앨리스는 졸린 듯이 손을 뻗어 침대 옆바닥에 놓인 성경과 메뉴 뒷면의 백지와 주일학교 책을 집어들었다. 성경이 얇은 책장을 바스락대며 뒤적이다가 어떤 구절을 찾아내더니 힘겹게 집중하며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일요일이었고 그녀는 주일학교 유년반 소년들에게 가르칠 수업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비프는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다. 앨리스가 공부하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부드럽게 들렸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앨리스는 읽기를 끝냈다. 비프는 성경 구절들을 마음속에서 부드럽게 다시 음미했다.
그는 실제 단어와 그것을 읽은 앨리스의 목소리를 구별하려 했다. 그 구절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읽어주신 대로 기억하고 싶었다. 그는 그리움을 느끼며 새끼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보았다. 어머니의 반지였다. 그가 교회와 신앙을 향한 마음을 접은 것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느꼈을지 다시 궁금했다. 오늘의 수업은 제자들을 거두는 일에 관한 거예요. 앨리스가 연습삼아 혼잣말을 했다. 성경 본문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지요. 비프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다. 속 셔츠를 벗고 씻기 시작했다. 그의 허리 윗부분은 늘 빈틈없이 청결했다. 매일 아침 가슴과 두 팔과 목과 두 발을 비누칠했다. 그리고 한 계절에 2번 욕조에 들어가 몸 구석구석을 닦았다. 비프는 침대 옆에 서서 앨리스가 일어나기를 조급하게 기다렸다. 창문을 통해 보니 바람 없는 무더운 날이 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수업할 내용을 다 읽은 앨리스는 비프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침대에 누워 늑장을 피웠다. 조용하고 우울한 분노가 그에게 생겼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난 잠깐 앉아서 신문을 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좀 자게 해줬으면 좋겠군. 앨리스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비프는 잠자리를 준비했다. 익숙하게 시트의 위치를 바꾸고 윗부분을 아래로 오게 한 뒤 뒤집어서 거꾸로 깔았다. 매끈하게 자리가 준비되자 앨리스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 바지를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 아래는 2발이 나왔다. 뻣뻣하게 털이 난 그의 가슴은 베개와 대조되어 대단히 검었다. 술꾼에게 일어난 일을 앨리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말하고 싶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실 그대로 소리내어 말하면 궁금했던 점들을 확실히 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가련한 인간이 말하고 또 말해도 아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말하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귀먹은 벙어리에게 이끌려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갖다 바치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시기에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썩어서 독이 되기 전에 다른 인간에게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념에 송두리 때 바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말대로 중국인인지 모른다. 깜둥이이고 이탈리아 놈이고 유대인인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자기 말처럼 그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인지 모른다. 비프는 2팔을 뻗고 맨발을 포개했다. 푹 꺼진 감은 눈꺼풀, 뺨과 턱에 난 무성하고 거친 수염. 아침 햇빛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 늙어 보였다. 이었고 그의 입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렸다. 강하고 노란 햇빛이 창으로 들어와 방은 덥고 환했다. 비프는 피곤하게 돌아누워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는 그 누구도 아닌 바셜로뮤, 2 주먹과 성급한 혀를 가진 브레넌 씨 자신일 뿐이었다. 3장. 간밤에 늦게까지 밖에 있었는데도 해가 뜨자 미익은 일찍 잠에서 깨었다. 아침으로 커피를 마시기에는 너무 더워 시럽을 넣은 음식물과 차게한 비스켓을 먹었다. 한동안 부엌에서 서성대다가 현관앞 베란다로 나가 만화책을 봤다. 일요일 아침이면 여느 때처럼 싱어씨가 베란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싱어씨는 없었다. 나중에야 아빠는 싱어씨가 전날 밤 늦게 들어왔고 그 방에 손님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미익은 싱어씨를 한참 기다렸다. 다른 하숙인들은 모두 내려왔다. 끝으로 미익이 부엌으로 가서 유아용 의자에 앉아있던 렐프를 안아내려 깨끗한 옷을 입히고 얼굴을 닦아주었다. 얼마 후 버버가 주일 학교에서 돌아오자 미익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준비를 했다. 버버도 렐프와 함께 손수레에 태웠다. 버버가 맨발로 뜨거운 보도를 걸으면 화상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익이 손수레를 8블록쯤 밀고 가자 새로 짓고 있는 큰 집이 나왔다. 사다리가 여전히 지붕 끝에 걸쳐 있어서 미익은 용기를 내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렐프를 잘 봐. 미익이 버버에게 소리쳤다. 모기가 아기 눈꺼풀에 못 앉게 해. 5분 후에 미익은 일어서서 몸을 똑바로 했다. 날개처럼 2팔을 펴었다. 누구든지 여기 서고 싶어 했다. 맨 꼭대기. 그러나 여기 설 수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겁을 냈다.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지면 죽을 것이었다.
사방으로 다른 집 지붕들과 푸른 나무 끝이 보였다. 소도시의 다른 쪽으로는 교회 탑들과 목화공장 굴뚝이 보였다. 하늘은 환한 푸른색이었고 불처럼 뜨거웠다. 태양은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어지러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미익은 노래하고 싶었다. 알고 있는 모든 노래들이 목으로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지난주에는 맨 꼭대기에서 올라간 소년이 큰 소리를 지르더니 고등학교에서 배운 연설을 외치기 시작했다. 친구들, 로마인들, 국민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 흥분하고 소리치게 된다. 소리하며 두 팔을 펼치고 날아가고 싶어진다. 신발 바닥이 미끄럽게 느껴져 미익은 조심조심 천천히 지붕 꼭대기에 걸터 앉았다. 집은 거의 완성되었다. 근처에서 가장 큰 건물이 될 것이었다. 천장이 높고 지붕이 가파른 2층 집. 작업은 곧 마무리될 것이다. 목수들은 떠날 것이고 아이들은 놀이터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미익은 혼자였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조용했다. 한동안 생각에 잠길 수 있었다. 반바지 주머니에서 전날 밤에 산 담배를 꺼냈다. 천천히 연기를 들어마셨다. 취한 기분이 들며 어깨비 머리가 무겁고 나른한 듯 했지만 그래도 다 피워야 했다. MK, 미익이 17살 되고 유명해지면 자기의 모든 소유물에 그렇게 쓸 것이었다. 자문에 자기 이니셜을 새긴 빨갛고 하얀 패커드 자동차를 타고 집에 올 것이다. 손수건과 속옷에 붉은색으로 MK라고 새길 것이다. 미익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가지고 다니며 귀에 꽂을 수 있는 완두콩만한 작은 라디오를 발명할 것이다. 배낭처럼 등에 메고 온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기구들도 그런 것들을 발명한 후엔 세계 최초로 땅속을 파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큰 터널을 만들고 사람들이 큰 풍선을 타고 내려오게 할 것이다. 미익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발명할 것이다. 이미 계획대를 다 세워놓았다. 미익은 반쯤 피운 담배를 비벼 끈 뒤 지붕 아래로 던졌다. 그런 다음 몸을 숙여 머리를 두 팔로 얹고 혼자 낮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일이었다. 언제나 미익의 마음속에는 피아노 곡이나 다른 음악이 울렸다. 무엇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늘 음악이 있었다. 하숙을 했던 브라운 양의 방에 라디오가 있어서 미익은 지난 겨울 내내 일요일 오후마다 계단에 앉아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도 고전 음악이었는데 특히 한 곡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쓴 곡으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의 음악은 영롱한 작은 수정 사탕 같았고 한없이 부드럽고 슬펐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익은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이마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환한 해가 얼굴을 휘고 축축하게 만들었다. 징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미익은 가파른 지붕 위를 천천히 기어갔다. 끝까지 와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후 지붕 끝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 아래 땅을 보았다. 아이들은 두고 온 그 자리에 있었다. 비버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작고 뭉툭한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렐프는 여전히 손수레에 있었다. 겨우 바로 앉을 만큼 자란 아기는 손수레 양쪽을 붙들고 모자를 빽딱하게 쓴 채 울고 있었다. 버브, 미익은 소리쳤다. 렐프가 원하는 걸 줘. 버브는 일어나 아기 얼굴을 열심히 들여다봤다. 원하는 거 없는데? 그럼 잘 흔들어줘. 미익은 조금 전에 앉았던 곳으로 다시 올라갔다. 얼마 동안 두 명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도 하고 혼자 노래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렐프가 여전히 울고 있으니 혼자만의 평화는 없을 것이었다. 미익은 용감하게 지붕 끝에 세워놓은 사다리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경사가 가팔랐다. 일꾼들이 발을 딛기 위해 막아놓은 나무 토막 몇 개가 띄엄띄엄 보였다. 어지럽고 심장이 너무 뛰어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미익은 자신에게 큰 소리로 혼자 말했다. 두 손으로 여기를 바짝 잡아. 오른쪽 발가락이 저기 닿을 때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그 다음 바짝부터 왼쪽으로 움직여. 용기를 내. 미익, 용기를 가져. 어디를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한참 만에 사다리에 도달하자 그는 안전하게 느껴졌다. 드디어 땅에 섰을 때는 키도 줄어들고 몸집도 작아진 것 같았다. 얼마간 두 다리가 주저앉을 것처럼 후들거렸다. 반바지를 추어 올리고 벨트를 좀 더 조였다. 렐프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미익은 개의치 않고 비어있는 새집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은 아이들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을 지난달에 내걸었다. 어느 날 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집안에서 몰려다녔고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던 여자아이가 바닥에 깔려있지 않은 방으로 뛰어들다가 아래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그 애는 깁스를 한 채 아직도 병원에 있었다.
또 불량 소년들이 벽에 오줌을 누고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그러나 출입금지 표시를 아무리 내걸어도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마무리를 해서 이사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몰아낼 수 없었다. 방에서는 새 나무 냄새가 났다. 미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닿는 운동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다. 무더웠고 조용했다. 소년은 한동안 앞쪽 방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다. 주머니를 뒤져 분필 2조각을 꺼냈다. 초록색과 빨간색이었다. 미익은 커다란 대문자를 천천히 썼다. 맨 위에 에디슨이라고 쓰고 그 밑에 딕 트레이시와 무솔리니라고 썼다. 그런 뒤 구석마다 제일 큰 활자로 MK라고 썼다. 초록색으로 글자를 쓰고 빨간색으로 둘레를 칠했다. 그 일을 끝내고는 맞은편 벽으로 가서 잠지라는 상스러운 말을 썼다. 그 밑에도 자기 이니셜을 썼다. 미익은 휑한 방 가운데서도 자기가 써놓은 것들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분필은 손에 들려 있었다. 미익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난 겨울 라디오에서 들은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내려고 했다. 학교에서 아는 여자애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 피아노도 있고 그 음악가의 곡도 배우는 아이였다.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었다.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은 오래전 유럽 어느 지역에 살던 아이인 듯 했다. 어린아이였지만 피아노와 바이올린, 악단이나 오케스트라를 위한 그 모든 아름다운 곡들을 지어낸 거다. 미익은 자기가 들은 그의 곡들 중 5-6개 정도를 기억할 수 있었다. 어떤 곡은 경쾌했고 어떤 곡은 비온 뒤의 봄 냄새 같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모두 미익을 슬프면서도 흥분되게 만들었다. 미익은 한 곡조를 흥얼거렸다. 얼마간 무더운 빈집에서 혼자 그러고 있자니 눈물이 나왔다. 목구멍이 조이고 뻑뻑해져서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었다. 미익은 그 사람의 이름을 얼른 벽의 목록 맨 위에 적었다. 모차르트. 렐프는 작고 통통한 손을 양옆에 붙이고 얌전하게 띠로 묶인 그대로 손수레에 앉아 있었다. 가지런한 검은 앞머리와 검은 눈 때문에 렐프는 작은 중국 아기 같았다. 햇빛이 아기 얼굴에 내려쬐었고 그 때문에 칭얼거렸던 것이다. 버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미익을 본 렐프는 다시 울려고 했다. 미익은 손수레를 새집 옆에 들이운 그늘로 밀고 간 뒤 주머니에서 파란색 젤리벤을 꺼냈다. 아기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안에 사탕을 넣어주었다. 네 파이프에 그걸 넣고 피워봐. 미익이 아기에게 말했다. 어쩌면 낭비일 수도 있었다. 렐프는 아직 너무 아기여서 사탕 맛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끗한 돌멩이를 주어도 똑같이 삼켜버릴 것이었다. 아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듯 맛도 알지 못했다. 손수레에 아기를 태워 밀고 다니다가 지쳐서 강으로 던지고 싶다고 말해도 아기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었다. 많은 것들이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를 끌고 다니는 것은 지겨웠다. 미익은 양손을 둥글게 오므려 꽉 붙인 뒤 엄지손 사이로 바람을 불었다. 두 뺨이 부풀고 처음에는 공기가 주먹 사이로 빠져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가 높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났고 잠시 후 버버가 집 모퉁 위에서 나타났다. 미익은 버버의 머리에서 톱밥을 털어내고 렐프의 모자를 바로 씌웠다. 렐프의 모자 중 가장 좋은 것이었다. 레이스로 된 데다 전부 수가 놓여 있었다. 턱 아래 리본은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하얀색이었고 양쪽 귀에는 커다란 장미가 달려 있었다. 이제는 머리가 모자에 비해 너무 커졌고 수놓인 장식도 낡았지만 미익은 아기를 데리고 나올 때면 늘 그 모자를 씌웠다. 렐프에게는 다른 아기들처럼 진짜 유모차도 없었고 여름 신발도 없었다. 3년 전 크리스마스에 산 낡은 싸구려 손수레에 태우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좋은 모자를 쓰면 렐프는 귀여웠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일요일 늦은 아침이었고 매우 더웠다. 손수레는 날카롭게 들그럭거렸다. 버버는 맨발이었고 보도는 뜨거워서 발을 떼일 정도였다. 초록색 참나무들이 땅 위에 시원해 보이는 검은 그림자를 만들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너도 손수레에 타. 미익은 버버에게 말했다. 렐프를 네 무릎 위에 앉혀. 걸을 수 있어. 긴 여름이면 버버는 늘 배앓이를 했다. 윗옷을 입지 않아서 흰 넛골이 앙상하게 드러났다. 태양은 그를 갈색이 아니라 창백하게 만들었다. 아이 가슴의 작은 젖꼭지가 파란 금포도 같았다. 괜찮아, 미익이 말했다. 손수레에 타. 알았어. 미익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집으로 손수레를 끌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아니, 동생들에게 말한다기보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꿨거든.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물속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팔을 펼치며 헤엄치고 있는 거야. 토요일 오후 크레스 상점에 모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았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지. 난 사람들 가운데로 헤엄치면서 그들을 때려 눕히고 고함을 질렀어.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땅 위에 있는데 사람들이 날 마구 짓밟는 거야. 내 창자들이 길바닥으로 삐져나왔어. 그냥 꿈이 아니라 악몽인 것 같아. 일요일이면 늘 집에 사람이 붐볐다. 하숙인들을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이었다. 신문지들이 풀럭거렸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계단에는 늘 발소리가 났다. 그냥 비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나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비밀로 갖고 싶은 거지. 너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두어 개 있다고. 모퉁이에 이르자 법원은 내려서 미익이 손수레를 인도로 내렸다가 옆 골목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무엇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 피아노야.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으면 난 매일 밤 연습해서 이 세상 모든 곡을 배울 거야.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야. 아이들은 이제 집이 있는 블록에 들어섰다. 두어 집만 지나면 소녀의 집이 나왔다. 이 소도시의 북쪽에 있는 큰 3층 집으로 식구가 14명이었다. 그들 중 혈연으로 맺어진 진짜 켈리 가족은 별로 많지 않았으나 $5씩 내고 그 집에서 먹고 자는 하숙인들도 가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싱어 씨는 예외였다. 방 하나에 새들어서 혼자 쓰기 때문이었다. 집은 좁았고 몇 년 동안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다. 3층 높이에 맞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지도 않았다. 집 한쪽은 기울어져 있었다. 미익은 띠를 풀어 렐프를 손수레해서 들어올렸다. 그리고 빠르게 복도를 지나가며 곁눈으로 하숙인들이 가득 앉아있는 거실을 보았다. 아빠도 있었다. 엄마는 부엌에 있을 것이었다. 모두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모여 있었다. 미익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3개의 방 가운데 첫째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아빠가 자는 침대에 렐프를 내려놓고 아이가 가지고 놀도록 구슬 목걸이를 주었다. 그런 뒤 문이 닫힌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갔다. 헤이즐과 에타는 미익을 보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에타는 창가 의자에 앉아 빨간 매니큐어를 발톱에 칠하고 있었다. 머리에는 철제 롤러를 말고 턱 밑 여드름에는 흰 크림을 바른 모습이었다. 헤어즐은 언제나 그렇듯 침대에 느긋하게 기대어 있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 상관할 바 없어. 에타가 말했다. 입 다물고 나가시지. 여긴 언니들 방이기도 하지만 내 방이기도 해. 나도 이 방에 권리가 있다고. 미익은 방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구석구석으로 탁탁 걸어다녔다. 하지만 싸울 마음은 없어. 원하는 건 내 권리야. 미익은 손바닥으로 덥수룩한 앞머리를 쓸어넘겼다. 너무 자주 쓸어넘겨 머리털이 뻣뻣하게 서 있었다. 소녀는 코를 실룩거리며 거울 속의 제 얼굴을 향해 인상을 썼다. 그런 뒤 다시 방 안을 걷기 시작했다. 헤이즐과 에타는 언니로서는 괜찮았다. 그러나 에타의 머릿속엔 한심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다. 오로지 영화 배우들과 영화에 출연하는 것만 생각했다. 지넷 맥도날드에게, 지넷 맥도날드는 미국의 소프라노 가수이자 희극 여배우라고 되어 있네요. 지넷 맥도날드에게 편지를 쓴 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타자로 친 답장을 받기도 했다. 헐리우드에 오면 자기 집에 놀러와 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수영장은 에타의 마음을 좀먹었다. 에타는 버스비만 모으면 할리우드로 가서 비서일을 하면서 지넷 맥도날드와 친구가 되고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생각했다. 에타는 하루 종일 멋만 부리고 있었다. 딱했다. 에타는 헤이즐처럼 날 때부터 예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턱이 없었다. 턱을 잡아당기고 영화 잡지에서 읽는 대로 턱 운동을 했다. 늘 거울로 옆모습을 보며 특별한 입모양을 만들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밤이면 에타는 두 손으로 얼굴을 붙들고 울기도 했다. 헤이즐은 그냥 게을렀다. 예쁘게 생겼지만 둔했다. 18살로 빌 오빠 바로 아래 맏딸이었다.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무엇든지 제일 먼저 많이 차지했다. 새 옷도 제일 먼저 차지했고 특별 대접도 제일 많이 받았다. 어떤 것도 움켜쥘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성격이 온순했다. 하루 종일 방을 어슬렁대기만 할 거야? 그 멍청한 사내에 옷 입는 거 보기 지겹다. 누가 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데. 미켈리, 그래 얌전해지지. 듣기 싫어, 미익이 말했다. 내가 반바지 입는 건 언니들이 입던 거 입기 싫어서야. 난 언니들처럼 되기도 싫고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싫어.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반바지 입는 거야. 차라리 남자애가 되는 게 낫지.
그럼 빌 오빠하고 같이 방을 썼을 텐데. 미익은 침대 아래를 뒤적여 큰 모자 상자를 끄집어냈다. 그걸 들고 문 쪽으로 향하자 두 언니가 미익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속이 시원하다. 빌은 식구 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썼다. 그 방은 비브를 제외하고는 밀실처럼 오로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빌은 잡지에서 오린 사진들을 벽에 붙여 놓았는데 대부분 예쁜 여자들 얼굴이었다. 다른 구석에는 미익이 작년 무료 미술관에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방에는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빌은 책상에 웅크리고 앉아 파퓰러 머케닉스를 읽고 있었다. 이것은 이 대중기술, 과학을 다루는 미국의 유명 잡지였다고 하네요. 파퓰러 머케닉스를 읽고 있었다. 미익은 그 뒤로 가서 두 팔로 오빠의 어깨를 안았다. 안녕, 우리 오빠. 빌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소녀와 레슬링을 하지는 않았다. 안녕. 그는 말하면서 어깨를 약간 흔들었다. 나 여기 잠깐 있어도 돼? 그럼 네가 있고 싶다면. 미익은 바닥에 꿇어앉아 큰 모자 상자의 끈을 풀었다. 두 손을 뚜껑 가장자리로 가져갔지만 열어야 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이야. 미익이 말했다.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빌은 계속 잡지를 읽고 있었다. 미익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상자를 보고 있었지만 뚜껑을 열지는 않았다. 미익의 시선이 자신을 등지고 앉은 빌에게로 옮겨갔다. 빌은 잡지를 읽으면서 큰 발로 다른 발을 자꾸 밟았다. 신발은 심하게 닳아 있었다. 언젠가 아빠가 빌이 먹는 저녁은 두 발로 가고 아침은 한쪽 귀로, 저녁 간식은 다른 귀로 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짓궂은 소리였다. 빌은 한 달 동안이나 부루퉁에 있었지만 재미있는 농담이었다. 빌은 귀가 나팔 모양으로 솟은데다 아주 붉었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지만 발 크기가 300mm는 되었다. 서 있을 때는 발 하나를 뒤로 감추려고 했지만 오히려 큰 발이 더 눈에 떠일 뿐이었다. 미익은 상자를 조금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너무 흥분해서 상자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흥분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방 안을 걸어다녔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 주정부가 주관했던 무료 미술관에서 그린 그림 앞에 섰다. 바다 위로 폭풍이 불고 갈매기가 바람에 날려 공중으로 질주하는 그림이었다. 제목은 폭풍의 날개가 부러진 갈매기였다. 미술 선생님은 초반 두세 번째 수업 때 바다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은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익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미익이 처음 그린 그림이었고 빌은 그것을 벽에 붙여놓았다. 다른 그림들 속에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처음에는 바다 그림을 더 그렸었다. 비행기가 바다 위로 추락하고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그림, 대서양을 횡단하는 기선이 침몰하고 사람들이 작은 구명포트 안으로 밀치며 들어가는 그림 등이었다. 미익은 빌의 벽장에 들어가 미술 시간에 그린 다른 그림들을 꺼냈다. 연필화 몇 점과 수채화 몇 점, 그리고 유화도 하나 있었다. 그림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미익은 브로드 거리에 큰 화재가 나는 상상을 하면서 그렸다. 초록색과 오렌지색 화염이 타올랐고 타지 않은 남은 것은 브레넌시의 카페와 퍼스트 내셔널 은행뿐이었다. 사람들은 길에 죽어 누워있고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한 남자는 잠옷을 입었고 어떤 여자는 바나나 다발을 들고 가려 애쓰고 있었다. 또 다른 그림의 제목은 공장에서 보일러가 터지다 였는데 남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달려가고 작업복을 입은 아이들은 아빠에게 가져온 저녁 도시락통을 들고 몰려들었다. 유화는 브로드 거리에서 소도시 사람들 전체가 싸우고 있는 그림이었다. 미익은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몰랐고 그래서 그림에 맞는 제목을 생각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있나? 그림 안에서는 불이 나지도 않았고 폭풍이 불지도 않았다. 싸울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른 그림에서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인데 제목을 생각해 낼 수 없다니 유감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제목을 알고 있었다. 미익은 그림을 다시 벽장 선반에 넣었다. 어떤 그림도 썩 좋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었고 팔이 다리보다 긴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미술 시간은 재미있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렸을 뿐이었지만 마음속에 음악이 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음악처럼 좋은 것은 없었다. 미익은 무릎을 꿇고 앉아 큰 모자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바이올린 줄 2개,
기타 줄 하나, 벤조 줄 하나가 달린 길다란 우쿨렐라가 들어있었다. 우쿨렐라 등의 갈라진 부분은 반창고로 말끔하게 처리했고 가운데 둥근 구멍은 나무 조각으로 가렸다. 바이올린 브릿지가 끝에 있는 줄들을 받치고 있었고 양쪽에는 소리 구멍도 있었다. 미익은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었다. 악기를 무릎에 세웠다.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익은 얼마 전에 버브에게 담배 상자와 고무밴드로 작은 장난감 만돌린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바이올린 만들 생각을 했다. 여기저기서 다른 부속품을 구해 매일 조금씩 만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제는 머리를 쓰는 일만 남았다. 오빠, 이건 내가 본 진짜 바이올린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잡지를 읽고 있었다. 응?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아닌 것 같아. 미익은 그날 줄감개를 조여 바이올린 음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갑자기 깨닫자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미익은 천천히 줄을 한 개씩 잡아당겼다. 핑 하는 작고 공허한 소리가 났다. 활을 어떻게 구해? 꼭 말총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 빌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가느다란 철사나 낭창거리는 막대기 위에 사람 머리칼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빌은 두 발을 비볐고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난 미익은 이마에 땀방울이 솟았다.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이건 나쁜 바이올린조차도 못돼. 만돌린과 우쿨렐레의 얼치기라고. 정말 싫어. 빌이 돌아보았다. 다 틀렸어. 안 될 거야. 소용없다고. 진정해. 빌이 말했다. 네가 가지고 바보짓 하던 그 고물 우쿨렐레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야?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란 걸 처음부터 말해줄 걸 그랬네. 그건 앉아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야 하는 거라고. 그런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 하지만 네가 그걸 직접 깨닫는다 해도 그리 상처받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가끔 미익은 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다. 빌은 예전과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 미익은 바이올린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다가 다시 거칠게 모자 상자 속에 넣었다. 불처럼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상자를 발로 한번 차고는 빌은 쳐다보지도 않고 뛰쳐나왔다. 미익은 복도를 지나 뒤뜰로 달려나가다 엄마를 만났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미익은 벗어나려 했지만 엄마가 팔을 꽉 잡고 있었다. 시무룩해진 미익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부엌에 든 엄마는 앞치마와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늘 그렇듯 생각은 많으면서 딸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할 시간은 없는 듯 했다. 잭슨 씨가 점심에 누이 2명을 데리고 와서 의자가 모자라네. 너는 부엌에서 버브하고 먹어야겠다. 그거 잘 됐네요. 미익이 말했다. 엄마가 미익의 팔을 놓고 앞치마를 벗으러 갔다. 식당에서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기분 좋은 말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빠의 말소리도 들렸다. 상해 보험을 유지하자나 엉덩이를 다쳤을 때 손해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것을 아빠는 잊지 못했다. 접시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말소리가 그쳤다. 미익은 청계 난간에 기댔다. 갑자기 울었더니 딸꾹질이 났다. 다시 지난달을 생각해보니 자기가 속으로는 바이올린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계속 믿으려고 했었다. 지금도 전혀 믿지 않기란 어려웠다. 미익은 지쳐버렸다. 빌은 이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빌이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미익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언제든지 따라다녔었다. 숲속에 낚시하러 갈 때도 빌이 자기 친구들과 만든 로크룸에도 브레넌 씨의 카페에 있는 슬롯머시장에도 따라갔었다. 빌은 미익을 이렇게 실망시킬 생각은 없었는지 모른다. 어쨌건 이제 두 사람은 다시는 좋은 단짝이 될 수 없을 터였다. 복도에서는 담배 냄새와 일요일의 오찬 냄새가 났다. 미익은 숨을 깊이 내쉬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음식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배가 고팠다. 포쉬가 버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반쯤은 노래를 불러주는 듯 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흑인 여자애들보다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거야. 미익이 문을 막 열었을 때 포쉬가 말했다. 어째서? 미익이 물었다. 포쉬와 버브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포쉬의 연두색 날염 원피스는 진한 갈색 피부와 대조되어 시원해 보였다. 연두색 귀고리를 달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히 착 달라붙게 빚었다. 넌 항상 말끝에 끼어들고는 처음부터 알려고 하더라. 포쉬가 말했다. 포쉬는 일어나 뜨거운 스토프 옆에 서서 미익의 쟁반에 음식을 담았다.
버부와 난 올드 사디스 로드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 집 얘기를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와 삼촌들이 어떻게 그 넓은 땅을 갖게 되었는지 버부에게 말했어. 15.5에이크야. 4에이크에는 언제나 목화를 심어 땅을 기름지게 하리고 어느 해에는 콩을 심지. 언덕 위에 1에이크에는 복숭아만 심고 또 노새 한 마리, 시암돼지 한 마리,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되는 알 낳는 암탉이랑 식용닭들을 키워. 큰 채소밭과 피칸나무 2그루도 있지. 무화과와 자두 그리고 작은 열매들도 많이 키워. 정말이야. 할아버지 농장만큼 비옥한 곳은 없을 거야. 백인 농장들도 그렇지는 않아. 미익은 식탁 위에 팔꿈치를 얹고 접시 위로 몸을 구부렸다. 포시어는 남편과 남동생 윌리 얘기를 빼고는 무엇보다도 농장 얘기를 좋아했다. 그녀의 농장 이야기를 들으면 흑인들 농장이야말로 백악관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다. 처음에는 작은 방 하나로 시작했어. 그 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방을 늘렸지. 할아버지와 4명의 아들들, 그 아내들과 아이들, 그리고 우리 오빠 해밀턴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응접실에는 진짜 풍금이란 축응기가 있어. 벽에는 수의 제복을 입은 할아버지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있지. 식구들은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로 통조림을 만들어. 겨울이 아무리 춥고 비가 와도 늘 먹을 것이 많아.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식구들과 살지 않아? 맥이 물었다. 포시는 감자를 깎다 말고 긴 갈색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렇게 된 거야. 모두들 자기 가족을 위한 방을 지었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잖아. 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와 살았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거기서 한 일이 없어. 그래도 나랑 윌리랑 하이보이는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아버지가 거기에 방을 만들지 않았어? 포시는 음식을 씹다가 멈췄다.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하는 거야? 물론이지, 맥이 말했다. 너도 알 텐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곳의 흑인 의사잖아. 맥은 전에도 포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지만 허풍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떻게 흑인이 의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는 참다운 친절, 그것만 알고 살았어. 외할아버지는 친절하신 분, 그 자체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와 달랐어. 낮과 밤이 다른 것처럼. 고약했어? 맥이 물었다. 아니, 고약한 사람은 아니야. 포시가 천천히 말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버지는 다른 흑인 남자들과 달라. 설명하기 어려워. 아버지는 늘 혼자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족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집안의 작은 일에도 다 간섭하고 밤에는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했어. 뭐 나쁜 것 같지 않은데? 맥이 말했다. 들어봐. 대개 아버지는 아주 조용해. 그런데 어떤 밤에는 발작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화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해. 걷잡을 수 없는 미친 짓들을 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떠난 거야. 난 10살이었어. 엄마가 우리들을 데리고 외할아버지 농장으로 가서 키웠어. 아버지는 계속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했지.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들은 집에 가서 살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아버진 혼자 사시는 거야. 맥은 스톱으로 가서 2번째 접시를 채웠다. 포시의 음성이 노래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이제는 그녀의 말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난 아버지를 자주 만나지 않아. 일주일에 1번 정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그가 불쌍해.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어떤 백인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 누구보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걱정을 하지. 책과 걱정으로 꽉 찬 사람이야. 아버지는 신을 잃었고 종교에 등을 돌렸어.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포시는 흥분했다. 그녀는 신에 대해 또 남동생 윌리와 남편 하이보이에 대해 말할 때마다 흥분했다. 그리고 난 통성기도는 안 해. 난 장로교회에 다녀. 우리는 교회 바닥에서 뒹굴며 방언을 하지도 않아. 주일마다 축성을 받고 함께 뒹구는 직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은 찬송가를 부르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그리고 말해주겠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설교도 듣는 건 너에게 해롭지 않아. 믹, 너도 어린 동생들을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야 해. 교회에 다닐 만큼 다 컸어. 너 요새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 내 생각인데 벌써 한 발을 나쁜 구덩이에 넣은 것 같다. 웃기네, 믹이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하이보이는
거룩한 소년이 되려고 했지. 여기서 거룩한은 신학적으로는 구원받은 후에 윤리적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성화의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기도하며 성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룩한 소년이 되려고 했지. 그는 주일마다 성령을 받고 통성기도를 해서 축성받는 걸 좋아했어. 하지만 결혼한 뒤로는 내가 그를 인도했어. 나와 같이 가도록 말이야. 통성기도를 막는 것이 어렵기는 해도 그만하면 잘하고 있다니까. 난 하나님을 안 믿어. 산타클로스를 안 믿는 것처럼 미익이 말했다. 잠깐. 바로 그래서 너가 우리 아버지에게 제일 호감을 갖는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야. 내가? 포시의 아버지에게 호감을? 얼굴이나 표정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네 영혼의 모습과 색깔에 대해 말하는 거야. 버브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앉아 있었다. 목에는 냅킨이 둘려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빈 손가락이 들려 있었다. 하나님은 뭘 먹어? 버브가 물었다. 미익은 식탁에서 일어나 나가리고 문에 섰다. 때로 포시를 약 올리는 건 재미있었다. 포시는 같은 의도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녀가 아는 것은 그게 전부라는 듯. 너와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어. 날 봐. 나를 믿고 평화를 얻었어. 버브는 평화를 얻었어. 내 남편 하이보이와 윌리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여기 사는 싱엇이 그냥 보기만 해도 평화를 얻은 것 같아. 그를 처음 봤을 때 느꼈거든. 마음대로 생각해. 미익이 말했다. 포시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미쳤다고. 그렇지만 넌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 쇠가죽처럼 거칠고 즐기기만 하지. 하여간에 난 너를 알아. 오늘 오후 넌 불만에 가득 차서 사방을 쏘다닐걸. 무언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하는 것처럼 천지를 헤맬 거라고. 너는 혼자서 흥분할 거야. 너의 심장은 죽을 듯이 헐떡거리기 시작할 거야. 넌 사랑도 않고 평화도 없기 때문이지. 언젠가 너는 폭발해버리고 망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무엇도 널 도와줄 수 없어. 뭐야 포셔? 버브가 물었다. 하나님은 뭘 먹어? 미익은 한바탕 웃고는 쿵쾅거리며 나갔다. 미익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어서 오후 내내 집 주위를 쏘다녔다. 그런 날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바이올린 생각으로 계속 불편했다. 절대로 진짜 바이올린처럼 만들 수는 없을 것이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견디기 어려웠다.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그리 확신할 수 있었단 말인가? 멍청했단 말인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원하는 것을 믿게 되는지도 몰랐다. 미익은 가족들이 있는 방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숙인들과 말하기도 싫었다. 갈 곳은 거리뿐이었다. 그러나 해가 너무 뜨거웠다. 미익은 할 일 없이 복도를 서성거렸고 손바닥으로 계속 흥크러진 머리를 쓸어넘겼다. 젠장. 미익은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피아노 다음으로 정말 원하는 건 나만의 방이야. 포시어. 흑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미친 구석이 그녀에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른 교활한 흑인 여자들처럼 버브나 렐프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포시어는 미익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익은 걸음을 멈추고 주먹으로 머리 꼭대기를 비비며 조용히 서 있었다. 포시어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이지 어떻게 생각할까? 미익은 언제나 모든 것을 혼자만 간직했다. 그건 분명했다. 미익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첫 번째 청계참을 지나 두 번째 칸으로 갔다. 바람이 통하도록 어떤 문들은 열려 있었다. 집안은 시끄러웠다. 미익은 마지막 층의 계단에서 멈춘 뒤 앉았다. 브라운 양이 라디오를 켠다면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었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었다. 미익은 얼굴을 무릎에 대고 운동화 끈을 묶었다. 미익의 마음속에 언제나 한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 포시어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가슴 속에 한 사람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면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미익은 이 사실을 늘 혼자 감추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미익은 계단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브라운 양은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사람들 소리만 들렸다. 미익은 오랫동안 생각했고 계속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얼굴이 부스러지는 것 같았고 얼굴 표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그 감정은 어떤 식사를 기다리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다. 난 원해, 난 원해, 난 원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미익도 몰랐다.
1시간쯤 후 위쪽에서 문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미익은 얼른 올려다 보았다. 싱엇이었다. 그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다. 슬프고 차분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 그는 욕실로 갔다. 그의 손님은 함께 나오지 않았다. 미익이 앉아있는 곳에서는 그 방의 일부가 보였다. 손님은 시트를 뒤집어 쓴 채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미익은 싱엇이가 욕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뺨이 달아올라 두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따금 싱엇이를 만나러 이 꼭대기 계단에 올라오는 건 사실이었다. 아래층에서 울리는 브라운 양의 음악을 들으면서 말이다. 미익은 궁금했다. 그가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음악을 마음으로 듣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가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것 또한 아무도 몰랐다. 미익은 기다렸다. 잠시 후에 그가 다시 복도로 나왔다. 미익은 그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미소 짓기를 바랐다. 그는 문으로 가더니 아래를 잠깐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익의 미소가 환하면서도 떨렸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자기를 보러 오라고 미익을 초대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미익은 갑자기 그의 방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조만간 그의 방에 손님이 없을 때 정말로 방에 들어가 싱엇이를 보리라. 정말로 그렇게 할 것이었다. 무더운 오후가 천천히 지나갔고 미익은 여전히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다.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음악이 다시 마음속에 떠올랐다. 재미있는 일이었다. 싱엇이는 미익에게 그 음악을 생각나게 했다. 그 음악을 낮게 흥얼거릴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으면 좋으련만 어떤 음악은 너무도 내밀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집에서는 흥얼거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집에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니 이것 또한 재미있는 일이었다. 미익은 그 음악에 대해 혼자 연구할 수 있는 자기만의 좋은 장소를 생각하려 애썼다.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장소가 없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